어둠 속에서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고막을 낮게 짓눌렀다. 방 안은 서늘했지만 내 몸은 위를 덮친 그가 뿜어내는 열기 때문에 타들어가고 있었다. 거실에선 남편의 무신경한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그 평온한 소음이 역설적으로 나를 더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아들의 친구, 이제 막 20을 넘긴 그 녀석. 거친 손바닥이 내 얇은 슬립 안쪽, 가장 연약한 살결을 파고들 때마다 온몸에 잔털이 곤두섰다. 안 돼, 제발. 입술은 가련한 부정의 말을 뱉었지만 내 손톱은 이미 그의 탄탄한 등줄기를 파고들며 그를 더 깊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20대의 살갗은 마치 야생의 엔진 같았다. 그의 턱 끝에 맺힌 땀 한 방울이 내 쇄골을 타고 뜨겁게 흐르는 순간 내 안의 마지막 이성은 툭 하고 끊어졌다. 지금 이 순간 내 눈앞에 있는 건 도덕도 윤리도 엄마라는 이름도 아니었다. 그저 나를 집어삼키려 달려드는 폭발하기 직전에 날 것 그대로의 육체, 그 압도적인 존재감뿐이었다. 내 이름은 수연, 44살이다. 내 인생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박제였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평온한 가정의 안주인이었지만 속은 이미 말라비틀어진 채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다. 남편은 내게 집 안 어딘가에 놓인 낡은 소파나 식탁 같은 존재였다. 거기 있다는 건 알지만 굳이 손길을 주거나 애정을 담아 바라보지 않는 무채색의 가구. 우리는 10년째 섹스리스였다. 한 침대에 누워 서로의 등을 보며 잠드는 시간은 고문과 같았다. 남편의 등에서는 언제나 눅눅한 담배 냄새와 피로에 절은 쉰내가 났다. 그 등 뒤에 누워나는 내 육체가 서서히 사그라지는 소리를 들었다.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살갗에 닿는 시트의 촉감조차 서늘하게 느껴졌다. 만져주는 손길이 없는 몸은 생명력을 잃고 화석처럼 굳어갔다. 나는 내가 여자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매일 아침 남편의 셔츠통을 비우고 저녁 찬거리를 고민하는 무미건조한 기계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여름이었다. 아들의 대학 동기인 진우가 방학 동안 우리 집 남는 방에 머물게 된 것은 아들은 어학 연수를 떠나며 진우가 집이 멀어서 학원 다니기 힘들대요. 엄마가 방 좀 내주면 안 돼요? 라고 가볍게 부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결정이 내 삶의 박제를 찢어버릴 칼날이 될 줄은 몰랐다. 진우가 이삿짐을 들고 들어오던 날, 우리 집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온 것은 내가 잊고 살았던 수컷의 냄새였다. 남편의 퀴퀴한 냄새와는 다른 비누향이 섞인 뜨거운 땀 냄새와 젊은 피부 특유의 비릿하면서도 싱싱한 향기. 그는 훤칠했고 옷 위로도 숨겨지지 않는 탄탄한 골격과 팔뚝에 솟은 굵은 핏줄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짐을 옮기느라 땀을 흘리며 티셔츠를 펄럭일 때마다 내 코끝으로 그 남자의 체온이 전달됐다. 죽어있던 내 세포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그의 묵직한 발걸음 소리, 욕실에서 들려오는 거친 물줄기 소리, 그리고 식탁 앞에 앉아 밥을 먹는 그의 건강한 턱 관절의 움직임까지. 그는 존재 자체로 이 정적인 집안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진우의 빨랫감을 만질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남편의 낡은 속옷과는 차원이 다른 힘이 느껴지는 그 녀석의 옷가지들. 나는 그것을 개며 나도 모르게 코를 박고 그 향취를 들이켰다. 죄책감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갈증이었다. 10년 동안 메말라 있던 내 몸에 갈라진 틈 사이로 진우라는 젊은 남자의 그림자가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집 안의 온도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내가 느끼는 공기는 매일 1도씩 은밀하게 상승하고 있었다. 그 온도 상승의 주범은 진우였다. 그는 집 안에서 지나치게 홀가분했다. 헐렁한 면 반바지 하나만 걸친 채 거실을 활보하는 그의 몸은 40대 남성들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팽팽한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그가 소파에 길게 누워 휴대폰을 볼 때면 반바지 끝단 아래로 드러난 탄탄한 허벅지, 근육이 눈에 들어왔다. 검게 그을린 피부 위로 툭툭 붉어진 힘줄과 적당히 덮인 다리털은 그가 더 이상 아들의 친구라는 어린 범주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했다. 나는 그를 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싱크대 앞에 서서 필요 이상으로 세차게 물을 틀고 이미 깨끗한 그릇을 몇 번이고 다시 문질렀다. 쏟아지는 물줄기 소리가 내 심장 소리를 가려주길 바랐다. 하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은 물리적인 통증에 가까웠다. 설거지를 하는 내 뒷모습을 그가 훑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마치 가느다란 바늘 끝이 내 얇은 원피스 위를 타고 내려와 허리춤과 엉덩이 라인을 따라 집요하게 문지르는 것 같은 기분.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어깨를 잔뜩 웅크렸다. 아줌마, 에어컨이 고장 났나 봐요. 너무 덥네요. 갑자기 들려온 그의 낮은 목소리가 물소리를 뚫고 내 귓가를 때렸다. 돌아볼 틈도 없었다. 진우는 이미 내 등 뒤로 바짝 다가와 있었다. 그가 냉장고 문을 열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그의 가슴팍이 내 어깨에 스칠듯 밀착됐다. 순간적으로 확 끼쳐온 것은 시큼하면서도 비릿한 젊은 남자의 날 것 그대로인 땀 냄새였다. 그 냄새는 인위적인 향수보다 훨씬 더 폭력적으로 내 후각을 마비시켰다. 에어컨 바람에 차갑게 식었어야 할 그의 체온이 내 뒷덜미를 후끈하게 덮쳤다. 열린 냉장고에서 쏟아져 나오는 냉기조차 우리 사이에 뜨거운 밀도를 식히지 못했다. 내 눈앞에는 냉장고 문을 잡은 그의 팔뚝이 보였다.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길게 이어진 굵은 정맥이 요동치듯 솟아 있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숨을 들이마시면 그의 채취가 내 폐부 깊숙이 박혀버릴 것 같았고 내뱉으면 이 떨림을 들킬 것 같았다. 그는 물통을 꺼내는 척하며 아주 느리게 움직였다. 일부러 그러는 것일까? 그의 단단한 팔 근육이 내 옆구리에 슬쩍 닿았다가 떨어졌다. 찰나의 접촉이었지만 살과 살이 맞닿은 곳에서 정전기가 일듯 짜릿한 전율이 일었다. 물 좀 마실게요. 그가 내 귀 옆에서 속삭이듯 내뱉은 숨결이 뒷머리를 간지렸다. 냉장고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는 바로 물러나지 않고 한동안 내 등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나는 젖은 손바닥을 앞치마에 꽉 쥐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남편과의 10년이 무색해지는 단 몇 초간의 위태로운 침묵이었다. 그가 외출하고 나면 집안은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남편은 이미 출근했고 아들은 먼 타국에 있다. 이 거대한 침묵 속에서 나는 도둑처럼 발을 죽이고 진우의 방문 앞에 선다. 문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손바닥에 밴 땀이 차갑게 식었다.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이성의 경고는 그의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특유의 냄새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다. 문을 열면 정돈되지 않은 청춘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다. 구겨진 이불, 아무렇게나 던져진 전공서적, 그리고 의자에 걸쳐진 어제의 허물들. 나는 홀린 듯 그가 벗어놓은 검은색 티셔츠를 집어들었다. 아직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눅눅하고 묵직했다. 나는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코끝에 가져갔다. 순간 폐부 깊숙이 날 것의 향취가 박혔다. 섬유유연제 향기 뒤에 숨겨진 젊은 남자의 거칠고 비릿한 땀 냄새. 그것은 남편에게서 맡아온 찌든 노취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마취가 베어낸 풀비린내 같기도 하고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 쏟아진 빗물 냄새 같기도 했다. 나는 미친 여자처럼 그 티셔츠에 얼굴을 파묻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다. 10년 넘게 고여있던 내 피가 이 지독한 냄새 한 번에 다시 뜨겁게 요동치며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기를 밀면서도 내 온 신경은 그 티셔츠의 감촉에 머물러 있었다. 거실 전신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낯선 여자를 발견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생기를 잃고 푸석했던 피부에 묘한 홍조가 돌아 있었다. 초점이 흐릿했던 눈동자는 이제 무언가를 갈구하듯 번뜩였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아내로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었다. 욕망이라는 가시 돋친 꽃이 내 안에서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 목덜미를 쓸어내렸다. 뜨거웠다. 그날 저녁 식탁 위의 공기는 질식할 듯 무거웠다. 남편은 여느 때처럼 TV 뉴스에 시선을 고정한 채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놀렸다. 나와 진우는 마주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평범한 식사 시간이었지만 식탁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갑자기 내 발등 위로 무언가 닿았다. 단단하고 거친 느낌. 진우의 맨발이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발을 빼려 했지만 그는 기다렸다는 듯 내 발목을 자기 발가락으로 오감했다. 식탁보에 가려진 어둠 속에서 그의 발은 집요하게 내 살결을 탐색했다. 뒤꿈치로 내 발등을 지그시 누르고 엄지발가락으로 복사뼈 주변 등을 느릿하게 문질렀다. 나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남편은 바로 옆에서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어라며 무심한 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그 무신경한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진우의 발길질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의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열기가 내 다리를 타고 올라와 아랫배를 꽉 죄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진우를 보았다. 그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하게 찌개를 떠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었다. 내가 제 방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제 옷 냄새를 맡으며 어떤 상상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그 오만한 시선. 욕망을 들킨 어린아이처럼 내 얼굴은 터질 듯 달아올랐다. 그는 이제 발을 조금 더 높이 올렸다. 내 종아리 곡선을 따라 그의 발가락이 천천히 웃고 올라왔다. 식탁 위는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식탁 아래는 이미 금기를 넘어선 난전이었다. 나는 떨리는 숨을 억누르며 밥알을 씹었다. 그것은 밥이 아니라 내 마지막 남은 이성을 씹어 삼키는 기분이었다. 진우의 발이 내 무릎 근처까지 닿았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짧은 신음을 내뱉을 뻔했다.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남편이 그제야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국물이 좀 뜨거워서요. 내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그 순간을 즐기듯 내 발등을 다시 한번 강하게 압박했다. 거울 속에서 보았던 그 여자가 내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죽어있던 내 육체가 이 위험하고 저질스러운 장난질에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창밖은 아비규환이었다.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폭우가 베란다 유리창을 때려댔고 이따금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집 전체를 미세하게 흔들었다. 남편은 예상대로 야근이라며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왔다. 오늘 좀 늦어. 먼저 자. 그 건조한 문장을 보고 나는 냉장고에서 와인 한 병을 꺼냈다. 평소에는 입에도 대지 않던 붉은 액체가 그날따라 지독하게 갈구됐다. 어두운 거실, TV 소리도 끈 채 소파에 앉아 와인 잔을 기울였다. 머릿속은 온통 낮에 있었던 식탁 아래의 일로 가득했다. 발등에 닿았던 그 뜨거운 촉각, 나를 올가매던 그 녀석의 발가락. 나는 취기가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멈추지 않았다. 차라리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였다. 그는 샤워를 막 마친 듯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실루엣은 선명했다. 반바지만 걸친 채 드러난 상체는 젊음 그 자체였다. 넓은 어깨와 잘게 갈라진 복근,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꿈틀대는 팔의 근육들. 그는 내가 와인을 마시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내 옆자리로 다가와 앉았다. 소파가 그의 무게만큼 깊게 가라앉았다. 가까이 다가온 그에게선 비누 향과 함께 기분 좋은 열기가 느껴졌다. 나는 잔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잔 속의 와인이 파르르 흔들렸다. 아줌마는 왜 그렇게 외로워 보여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위로도 동정도 아니었다. 내 깊숙한 곳을 꿰뚫어보고 던지는 노골적인 질문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의 눈동자는 굶주린 짐승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갔지만 내 안은 여전히 불덩이 같았다. 갑자기 그의 손이 내 손목을 낚아챘다. 아,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의 손바닥은 예상보다 훨씬 뜨겁고 거칠었다. 손바닥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이 내 가느다란 손목 피부를 거칠게 문질렀다. 아팠다. 하지만 그 통증이 이상하게도 내 아랫배를 꽉 조이게 만들었다. 나는 뿌리치지 않았다. 아니, 뿌리칠 수 없었다. 10년 넘게 가구처럼 방치되어 있던 내 육체는 이 거친 침범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지 마, 진우야. 아저씨 곧 올 거야.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가련한 거짓말이었다. 목소리는 힘없이 젖어 있었고 떨림을 숨길 수 없었다. 진우는 코웃음을 치며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이제 우리 사이의 거리는 0.5도 채 되지 않았다. 그의 거친 숨결이 내 입술 주변을 훑었다. 아저씨 안 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아줌마도 이거 원하고 있잖아.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내 손목뼈가 으스러질 듯한 압박감이 느껴지는 순간 그는 번개처럼 내 입술을 덮쳤다. 그것은 키스라기보다 습격에 가까웠다. 그는 굶주린 듯 내 입술을 집어삼켰고 거친 혀가 내 입안을 유린했다. 비릿한 타액의 맛과 그의 뜨거운 숨결이 뒤섞여 내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나는 와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카페트 위로 붉은 와인이 번져나갔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그의 목 뒤로 손을 감고 그를 더 깊게 끌어안았다. 그의 등 근육은 바위처럼 단단했고 손끝에 닿는 피부는 불에 달궈진 것처럼 뜨거웠다. 진우는 나를 소파 위로 거칠게 밀어 눕혔다. 내 얇은 실크 가운은 그의 손길 한 번에 힘없이 흐트러졌다. 차가운 거실 공기가 내 살결에 닿는 것도 잠시 고지어 진우의 거대한 체구가 내 위를 덮쳤다. 그의 묵직한 무게감이 온몸으로 전해졌다. 에어컨 실외기 소리와 빗소리가 뒤섞여 귀를 먹먹하게 했지만 내 귓가에는 오직 그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진우야, 아. 나는 그의 어깨를 꽉 쥐었다. 손톱이 그의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내 목덜미를 파고들며 짐승 같은 소리를 냈고 나는 그에게 먹히는 사냥감처럼 몸을 떨었다. 소파의 가죽 시트가 우리 몸의 뒤엉킴에 비명을 질러댔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제 다시는 예전의 그 건조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유리창을 때렸고 어둠뿐인 거실에서 우리는 서로의 살덩이를 확인이라도 하듯 처절하게 엉켜 붙었다. 도덕도 이름도 나이도 사라진 채 오직 본능의 비린내만이 가득한 밤이었다. 소파 가죽이 비명을 질러댔다. 땀으로 끈적해진 우리 살덩이가 맞닿았다 떨어질 때마다 쩍쩍거리는 기분. 나쁜 그러면서도 지독하게 본능적인 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진우의 손길은 정중함이나 배려하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짐승이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놓듯 대담하고 거칠게 내 몸을 헤집었다. 내 얇은 보라색 실크 슬립은 이미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의 뜨거운 손바닥이 슬립 안쪽 단 한 번도
타인의 손길을 허락하지 않았던 허벅지 안쪽에 연약한 살결을 파고들 때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삼켰다. 10년 넘게 박제되어 있던 내 몸은 그의 투박한 손가락 끝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불길이 일듯 타올랐다.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내 매끄러운 피부를 긁고 지나갈 때의 그 생경한 감촉은 고통보다 더 날카로운 쾌락으로 변해 척추를 타고 뇌로 직행했다. 그는 내 위를 완전히 덮쳐 눌렀다. 20대 남자의 골격은 바위처럼 묵직했고 그 무게감이 나를 짓누를 때마다 나는 숨이 턱턱 막혔다. 하지만 그 압박감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무게가 나를 이 세상에 살아있게 만드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의 단단한 허벅지가 내 다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강하게 압박해올 때 나는 내 몸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터져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15년 전,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원초적인 생명력의 폭발이었다. 아줌마 몸이 너무 뜨거워요. 진우의 갈라진 목소리가 내 귓가를 울렸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았다. 나는 대답할 힘조차 없었다. 그저 그의 탄탄한 어깨 근육을 필사적으로 붙잡을 뿐이었다. 손톱이 그의 어깨를 파고들어 붉은 자국을 남겼지만 그는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기듯 더 거칠게 내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땀방울이 내 가슴 위로 떨어져 흘러내렸다. 그 차갑고도 뜨거운 수분이 내 살결 위를 구를 때마다 전신이 경련하듯 떨렸다. 우리는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누가 먼저 굴복할 것인지, 누가 더 깊게 서로를 파먹을 것인지 내기라도 하듯 서로의 몸을 탐닉했다. 거실 창밖의 빗소리는 이제 들리지도 않았다. 내 귓가에는 오직 우리가 부딪히며 내는 거친 숨소리와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맥박 소리만이 가득했다. 나는 소파 시트를 손등에 핏줄이 설 정도로 꽉 쥐었다. 손가락 끝이 시트 안쪽으로 파고들었고 발가락은 극도의 긴장감에 끝이 말려 들어갔다. 그가 내 몸의 가장 깊고 은밀한 감각을 건드릴 때마다 나는 고개를 뒤로 젖히며 허공을 더듬었다. 남편과의 잠자리에서 느꼈던 그 의무감 섞인 권태는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 이곳에는 오직 살과 살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열기, 그리고 금기를 깨부수는 자들의 비릿한 욕망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내 쇄골과 어깨, 그리고 가슴 부근을 열정적으로 탐했다. 그는 마치 내 몸에 자신의 낙인을 찍으려는 듯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나는 그 낙인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미친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였다. 내 안의 수분들이 열기에 달궈져 밖으로 배어나왔고 우리 사이의 마찰은 점점 더 축축하고 노골적인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 진우야. 나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애정이 아니라 나를 더 망가뜨려 달라는 절규에 가까웠다. 진우는 내 신음소리에 더 흥분한 듯 내 허리를 강하게 낚아채 자신의 몸 쪽으로 밀착시켰다. 그의 단단한 복근이 내 아랫배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진동. 나는 그 진동 속에서 내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그리고 그 무너짐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어두운 거실, 빗소리에 묻힌 우리의 행위는 그렇게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서로의 목덜미를 파고들며 짐승처럼 헐떡이는 소리만이 우리가 인간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살과 살이 엉겨붙어 누구의 땀인지 모를 액체가 온몸을 적셨고 나는 그 지독한 습기 속에서 생애 처음으로 완벽하게 여자로 채워지고 있었다. 남편의 차 소리가 멀어지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약속이라도 한 듯 질감이 바뀐다. 현관문이 닫히는 털컥 소리는 우리에게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도덕과 윤리가 남편의 구두 뒤축을 따라 밖으로 나간 자리에는 오직 살냄새와 거친 숨소리만이 고여있는 짐승의 소굴이 남았다. 나는 그 소굴 안에서
기꺼이 길을 잃기로 했다. 아니, 더 깊숙이 파먹히기를 갈구했다. 그는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이제 그의 눈에 나는 친구의 엄마가 아니라 언제든 취할 수 있는 잘 익은 과육에 불과했다. 주방 식탁 위, 아직 아침 식사의 온기가 남은 그곳에서 그는 나를 거칠게 낚아챘다. 차가운 대리석 상판이 내 등에 닿을 때의 소름 끼치는 감각. 그 서늘함은 고지어 나를 덮쳐오는 진우의 뜨거운 가슴팍에 의해 증발해버렸다. 식기가 부딪혀 챙그랑거리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 가족이 둘러앉아 평온하게 밥을 먹던 공간은 이제 땀과 타액이 뒤섞인 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되었다. 그의 젊은 에너지는 독약처럼 내 이성을 조금씩 파먹어 들어갔다. 낮게 깔린 그의 목소리, 내 손목을 으스러뜨릴 듯 쥐어오는 악력, 그리고 내 몸의 곡선을 하나하나 증명하듯 파고드는 그 단단한 감촉들. 나는 그가 나를 함부로 다룰수록 내 가냘픈 신음 따위는 무시하고 자신의 본능에만 집중할수록 지독한 생동감을 느꼈다. 10년 넘게 정물화처럼 굳어있던 내 몸에 강제로 피를 돌게 하는 것은 다정함이 아니라 바로 그런 폭력적인 욕망이었다. 세탁실은 우리가 가장 즐겨 찾는 은밀한 방이었다. 좁고 폐쇄적인 그곳에서 건조기가 웅웅거리며 진동을 내뿜을 때 그 진동은 그대로 내 몸으로 전이되었다.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건조기 옆면에 내 몸이 밀착되었고 진우는 내 뒤에서 짐승처럼 파고들었다. 기계의 규칙적인 진동과 그의 거친 움직임이 박자를 맞출 때마다 나는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는 것을 느꼈다. 하얀 세제 냄새와 우리가 내뿜는 축축한 살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마비시켰다. 진우야, 제발. 아, 제발.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는 비굴한 구걸이었다. 더 거칠게 해달라고,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바스러질 때까지 몰아붙여 달라는 본능의 외침. 나는 그의 탄탄한 팔뚝을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매달렸다. 그는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기며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 오만하고 비정하며 나를 온전히 소유했다는 확신에 찬 그 어린 수컷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내가 이제 이 자극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중독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어느 지점에서 이성을 놓고 짐승의 소리를 내는지, 그는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마치 장난감을 다루듯 내 몸의 신경줄을 조였다 풀었다 하며 나를 농락했다. 일상을 살아가는 도중에도 나는 시시때때로 그 감각을 떠올렸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남편의 셔츠를 다림질하다가도 내 몸 어딘가에 남은 그의 손자국이 화끈거렸다. 그것은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다. 거울을 보면 내 눈빛은 이미 예전의 그 건조한 수연이 아니었다. 무언가에 지독하게 홀린 굶주린 여자만이 거기 서 있었다. 우리의 반복되는 축제는 날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고 위험함은 극에 달했다. 언제 남편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공포는 오히려 가장 강력한 최음제가 되어 우리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나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 축제의 끝에는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 파멸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 나는 진우라는 뜨거운 젊음의 엔진에 내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싶을 뿐이었다. 땀에 젖은 채 나를 내려다보는 그의 시선 아래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가장 추악하고도 화려하게 꽃피고 있었다. 도어록의 전자음이 정적을 깨고 집안에 울려 퍼졌다. 평소라면 아무렇지도 않을 그 기계적인 소리가 그날따라 내 고막을 찢는 총성처럼 들렸다. 예고도 없었다. 어학 연수를 떠나 다음 달에나 돌아온다던 아들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엄마? 집에 없어요?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거실 소파에서
진우와 엉켜있던 나는 본능적으로 그를 끌고 안방 화장실로 몸을 숨겼다.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거는 손가락이 미친 듯이 떨렸다. 좁고 습한 화장실 안, 환풍기 돌아가는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우리 사이에 질식할 듯한 공기를 휘저었다. 진우는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았다. 그는 내 뒤로 바짝 다가와 한 손으로는 내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내 허리를 강하게 낚아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겼다. 차가운 타일 벽에 내 가슴팍이 밀착되었고 내 등 뒤로는 진우의 단단하고 뜨거운 흉곽이 느껴졌다. 엄마? 화장실에 있어요? 불 켜져 있네.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안방을 지나 화장실 문 앞까지 다가왔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건 한순간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여기서 문이 열린다면, 아들이 이 광경을 본다면, 공포가 해일처럼 밀려와 온몸의 피를 차갑게 식혔다. 하지만 기묘한 일이었다. 죽을 것 같은 공포의 이면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날카로운 쾌락이 가시처럼 돋아났다. 내 입을 막고 있는 진우의 손바닥에서는 비릿한 살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났고 나를 옥죄는 그의 팔뚝 근육은 터질 듯이 팽팽했다. 아들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진우는 보란듯이 내 허리춤을 더 꽉 움켜쥐며 나를 자극했다. 그는 내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아주 낮게 숨을 내뱉었다. 내뱉는 숨결마다 들키면 끝장이야라는 무언의 경고와 그래서 더 짜릿하지 않느냐는 비릿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화장실 문 밖까지 쿵쾅거리는 진동이 전해질 것만 같았다. 내 몸은 극한의 긴장으로 인해 소녀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이상하네. 나갔나? 아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거실 쪽으로 향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려 했지만 진우는 여전히 내 입을 막은 채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내 목덜미에 코를 박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포가 빠져나간 자리에 지독하게 농밀한 욕망의 찌꺼기가 고였다. 화장실 안의 습기는 이제 우리 사이의 열기 때문에 포화 상태였다. 거울에는 뽀얗게 김이 서렸고 내 얇은 슬립은 땀과 수분에 젖어 피부에 문신처럼 달라붙었다. 아들이 거실에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시는 소리, TV를 켜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진우의 손길은 더욱 대담하고 위험해졌다. 이것은 지옥이었다. 내 아들이 거실에 있는 상황에서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안겨 숨을 죽이고 있는 이 현실. 하지만 그 지옥의 불꽃이 너무나도 뜨거워 나는 차마 발을 뺄 수가 없었다. 내 허리를 감싼 진우의 손이 내 가장 은밀한 곳을 압박해올 때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비명을 삼켰다. 도덕이라는 마지막 꼬리표가 타들어가는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나는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거실 바닥에 놓인 갈색 택배 상자들은 내 장례식을 위해 준비된 관 같았다. 테이프가 찌 그어질 때마다 내 심장 가죽도 함께 뜯겨나가는 기분이었다. 진우의 독립이 결정된 후 그 녀석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효율적이었다. 마치 한 번도 이곳에 머물지 않았던 사람처럼 자신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집안 가득 고여있던 살냄새와 땀의 비린내는 이제 먼지, 냄새와 박스 테이프의 끈적한 냄새로 바뀌어갔다. 나는 그 광경을 소파에 앉아 멍하니 지켜보았다. 내 몸은 여전히 그가 남긴 자국과 열기로 너덜너덜한데 그는 이미 이 집의 경계 밖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다. 꼭 지금 가야 하니? 한 달만 더 있으면 안 돼. 내 목소리는 비참할 정도로 젖어 있었다. 44살의 여자가 자기 아들뻘 되는 남자에게 매달리는 꼴이란 거울을 보지 않아도 역겨울 게 뻔했다. 하지만 이성이 마비된 내게 그런 체면 따위는 사치였다. 진우가 없는 이 집은 다시 남편과 단둘이 남겨진
산자들의 무덤이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 진우는 책장에 꽂힌 책들을 정리하다 말고 멈춰섰다. 그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그의 단단한 어깨에 닿았다. 치직 라이터 불꽃이 튀었고 연기가 그의 입술 사이로 무심하게 흘러나왔다. 그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진우야, 제발. 너 가면 나 어떻게 살아? 나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기 싫어. 나는 그의 등 뒤로 다가가 그 넓은 등을 안았다. 면 티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근육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이전처럼 나를 향해 요동치지는 않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바위 같았다. 나는 그의 허리를 꽉 쥐며 구걸했다. 내 눈물이 그의 옷을 적셨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진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내려다보았다. 담배 연기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며칠 전 소파 위에서 나를 탐하던 그 광기 어린 눈빛이 아니었다. 지독하게 이성적이고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타인의 눈이었다. 아줌마, 우린 처음부터 이랬어야 했잖아요. 그냥 즐기면 그만이지, 뭘 더 바래요? 그의 말은 예리하게 갈린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아줌마. 다시 그 호칭이었다. 우리가 살을 섞고 서로의 땀을 핥던 그 모든 순간이 그에게는 그저 유통기한이 정해진 육체적 유의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다. 전 남편의, 현 남편의 그 사이에서 외롭다고 징징대는 거 제가 적당히 받아줬잖아요. 이제 서로 깔끔하게 끝낼 때 됐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육체는 그의 말대로 채워졌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에 내 영혼은 쩍쩍 갈라져 깊은 구렁텅이로 추락하고 있었다. 그는 다시 박스에 테이프를 붙이기 시작했다. 찍, 찍. 그 소리가 마치 끝났어라고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미웠지만 그 미움보다 더 큰 공포가 나를 지배했다. 내일이면 이 집엔 다시 남편의 코골이 소리와 무미건조한 TV 소리만이 남을 것이다. 진우의 거친 숨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찾아올 그 지독한 정적을 나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자존감은 이미 갈갈이 찢겨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였다. 진우는 잠시 한숨을 내쉬더니 무심하게 나를 일으켜 세워벽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손길은 이전보다 훨씬 더 거칠고 무성의했다. 애정이나 탐닉이 아닌 귀찮은 숙제를 해치우는 듯한 난폭함이었다. 그는 내 목덜미를 짓누르며 파고들었지만 나는 그 폭력적인 감촉에서조차 비릿한 쾌락을 느꼈다. 영혼은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고 있었지만 망가진 육체는 여전히 그의 젊은 피를 갈구하며 요동쳤다. 우리는 열린 박스더미 사이에서 마치 서로를 죽일 듯이 엉켜붙었다. 이것은 축제가 아니라 처참한 패배의 기록이었다. 그가 나간 방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하지만 침대 시트 올마다 박혀있는 그 녀석의 비릿한 채취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도둑처럼 그 빈 방으로 숨어들어 침대 위에 몸을 뉘었다.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담배 냄새와 덜 마른 빨래의 향기. 나는 내 팔을 스스로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의 거친 소나기임을 상상하며 마치 그가 여전히 내 위에서 짐승처럼 헐떡이고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짓눌렀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다. 나왔어. 오늘 저녁 뭐야? 무미건조하고 평온한 그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로 나가 남편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남편의 손이 내 어깨에 잠시 머물렀다. 건조하고 푸석한 아무런 열기도 목적도 없는 익숙한 손길. 나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질렀다. 내 몸은 이미 진우라는 젊은 엔진에 타버려 쟤만 남았는데 남편은 그 제 위에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이라는 먼지를 덧칠하고 있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본다. 정숙한 아내, 현숙한 엄마의 가면을 쓴 중년 여자가 거기 서 있다. 하지만 가면 뒤의 눈동자는 여전히 그 눅눅했던 세탁실의 진동을, 식탁 아래의 그 은밀한 발길질을 기억하며 번뜩인다. 내 안에 무언가는 그 뜨거웠던 여름날, 진우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영원히 망가져 버렸다. 나는 이제 평생 이 평범한 공기 속에서 질식할 것이다. 카메라를 느릿하게 응시하며 당신이라면 어땠을까? 10년 넘게 얼어붙어 있던 살갗을 그토록 뜨겁고 단단한 육체가 녹여버렸는데 다시 그 차가운 감옥으로 조용히 돌아갈 수 있었을까? 당신의 손바닥에 그 팽팽한 젊음의 질감이 낙인처럼 박혔다면 당신은 평생 그 환통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거실에선 남편이 튼 TV 소리가 들려온다. 나는 다시 진우가 머물던 방문을 닫고 어둠 속에 앉는다. 내 몸을 타고 흐르는 건 식지 않는 욕망의 땀방울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의 눈물인지 알 수 없다. 닫힌 문 뒤에서 오늘도 나는 그 지독하고 눅눅한 여름의 습기 속에 영원히 갇혀 있다.